여러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참 해야 될 게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교수로서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참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분의 토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5분께서 토론을 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분장학부 이태규라고 합니다. 선성우 교수님께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교수님의 그 방향성과 의견에 대해서 저도 사실 크게 달리 생각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기 그 의견을 적어왔지만 이거를 다 말씀드리다는 것보다는 몇 가지만 언급하고 이렇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됨에 따라서 지식재산권 제도가 앞으로 어떤 큰 변화와 함께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과 흐름의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AI와 빅데이터 이런 오늘 그 중심적인 어떤 주제는 있지만 꼭 거기에 좀 한정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발명의 개념이 앞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앞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의해서 발명도 인간이 하던 감성을 다루는 그런 저작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창작물은 인간은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과 고통을 감내해 나가면서 그러한 발명과 창작을 하는 반면에, 인공지능은 너무나 사람보다는 달리 쉽게 빠른 시간 내에 그 발명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생산해내고 있고요. 아까 교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곡을 8분 만에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영감이 떠오르면 일필휘지 작곡을 1분 만에 해낼 수도 있지만, 사람이란 그 영감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많은 인내의 순간과 고통의 순간이 있어야지 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발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반면 인공지능은 빨리 발명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발명된 것들이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의 도입에 의해서 개인들이 그것들을 또 용이하게 만들어 쓸 수 있고, 또 조금씩 바꿔서 재창작을 할 수 있는 저작물의 편집 저작물처럼 그런 디지털 제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발명의 개념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처럼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플렉서블해졌다. 그래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발명과 저작의 개념 정의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침해 개념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대용량의 네트워크 5G가 도입되면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주얼 데이터는 데이터 양이 많지만, 그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너무 원활하고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누구나 3D 프린팅이 가능해졌고, 많은 사람이 나한테 맞는 부분 요소를 가져와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특허 침해, 구성요건 완비의 법칙에 따라서 침해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침해의 관점도 어떤 것까지 침해라고 늘려서 생각하고, 어떤 거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침해에서 어떤 거는 외부시켜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많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꼭 제도의 보호나 이런 것들로 할 게 아니라 공정이용이나 효력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보다 플렉서블하게 보호를 하고 플렉서블하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지원책을 만드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라서 지식재산권 제도를 보는 관점과 아까 이제 특허청에서 나오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의 전환,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관점에 대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지 다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로 인공지능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약한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은 언제 발전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는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자아를 가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건데요. 자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 시스템과 내가 다르다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시스템과 나와의 경쟁 관계에서 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논리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생물이 태초부터 생성해 나가면서 그들의 스스로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만들어진 그 무엇가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를 인간이 알아내고 그거를 기계에 적용시키는 것은 아직 아주 요원한 상황이다. 사실상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너무 고민을 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그렇지만 약한 인공지능의 시대라 할지라도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얼마큼의 보호 수준을 갖느냐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타이밍과 그 다음에 보호를 하는 수준이 다르게 적절하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원칙론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신범용 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고 그거에 의해서 미치는 산업적인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상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전 산업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융합될지, 어떻게 변해갈지 정말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 섣불리 어떤 보호 정책을 매우 강력하게 한 방향으로 끝까지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산업을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점과 타이밍과 함께 완급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하나를 딱 정하는 것보다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점의 전환, 플렉서블한 생각을 가지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와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안을 우리가 도출하는 것보다도 그거에 대응하는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정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빅데이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호 쪽만 생각하는 것보다도 활용 쪽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라는 것은 생산의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생산의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그 생산의 수단은 어떤 특정 생산의 수단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는 생산의 수단이라는 것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빅데이터를 모으고 그거를 ABC라는 서비스 분야에 내가 활용하고자 할 때 사실 그 빅데이터는 ABC 말고 D부터 Z까지 많은 활용 분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업은 그 빅데이터를 구성을 하면서 ABC라는 활용 분야만을 생각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죠. 그렇지만 그 빅데이터의 다른 활용 분야, 즉 D부터 Z라는 다른 활용 분야를 착안하고 개발하고 사업 모델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그 빅데이터를 쓰지 못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면 사회적으로 로스도 크고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데 있어서의 이중 코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그 빅데이터를 모았을 때 목표로 한 A, B, C에 대해서는 보호가 돼야 되겠지만 다른 활용 분야인 D부터 Z까지는 활용이 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매우 중요하다. 즉 그렇게 다른 분야에 활용이 된다면 빅데이터를 모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A, B, C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추가적인 이득을 가질 수 있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터 등록, 거래, 알선 뭐 이런 센터나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는 상표권과 같이 내가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고 상표 분야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고 나머지는 보호를 하지 않는 그런 제도적 접근과 함께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래나 유통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과 제도, 기관 설립이나 운영 이런 것들을 초기에 이렇게 개입을 좀 해서 그거는 약간의 그 시장 실패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입을 해서 기반을 마련해가는 그런 정책적인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저희가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투자하고 기술적으로 4차 산업을 대응하는 것도 많이 늦었고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사실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너무 마음이 급해서 먼저 뭔가를 해야 된다, 보호를 해야 된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R&D도 일단은 다른 나라가 잘하는 분야에 막 추격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R&D 투자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구자와 우리나라의 기존 기술 스톡이 더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 보고도 완급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수준과 완급을 조절하는 그런 보호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침착하게 깊게 변화가 복잡할수록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편한 소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인교대 심우민입니다. 사실 저는 작년 한 2학기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주로 이제 IT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고, 또 희한하게도 제 전공은 법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거에 오히려 그 구조적인 내면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데, 사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처음 도입되던 당시에 이렇게 특허나 뭐 이런 거에 관심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게 문제가 되면서 사실 또 이 지식재산권 이런 문제들이 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뭐 지금 사실 앞서서 이제 손승우 교수님하고 류태규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던 사안들에 뭐 딱히 반대하거나 뭐 이런 건 없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인데, 다만 이제 뭔가 관점에 있어서 뭐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짚고 가야 될 지점들 몇 가지 언급해 드리는 걸로 토론에 가름할까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자꾸 이제 뒤처지고 있다라는 좀 강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도적인 부분, 뭐 R&D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뭐 뒤처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제도나 가치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 2월 달에 이제 EU 의회에서 아까 손승우 교수님 발표에도 나왔었는데 Civil Rules on Robotics라고 하는 EU 의회의 그 입법에 대한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한국이란 코리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EU 문건에. 이제 그게 등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한국이나 일본, 미국이 굉장히 규제적인 측면에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빨리 지금부터 입법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입법 준비 작업이라는 건 당장에 뭘 고치자가 아니라 아까 이제 앞서서 이제 류태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상황, 기술 상황, 그다음에 우리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영향 분석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현재 뭐 기술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특히 제도적인 부분에서 뒤처져 있다고 보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아까 손승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개인정보 규제라든가 뭐 다양한 좀 기존에 이제 우리가 국가 중심적인 발전 체계를 가져오면서 좀
있었던 문제점들은 있지만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 논의가 너무 뒤쳐져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논의와 같이 발맞춰 가는 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특허 분류 기준이나 이런 거 국제적인 어떤 표준이나 기준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어떤 적극적인 전략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가 그렇게 뒤처진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 IP와 그 일자리의 연관성 관련해 가지고 사실 손승훈 교수님께서 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논의는 일자리가 줄 거냐 늘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2016년도 초반에 알파고 그 사태 이후에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 구단을 이긴 이후에 사실 처음 인공지능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당시 전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때 이제 표어가 지능정보사회라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을 얘기를 당시 정부에서 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당시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미국 2016년도 12월에 이제 자동화 경제에 관한 오바마 정부의 마지막 보고서에서는 일자리는 조금 늘어날 것 같긴 하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의 단순 일자리와 고급 일자리의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이제 손승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IP, 특히 이제 뭐 예술이라든지 콘텐츠 창작 뭐 이런 것과 연관된 양질의 일자리들을 더욱더 개발해내고 모색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특허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저작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관념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모종의 배타성입니다.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남이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것이 과연 이제 공유경제적인 마인드와 조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이라는 기본적인 관념 자체가 일방적인 배타성을 부여하기 위한 권리라기보다는 뭔가 향유까지도 포괄하는 권리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점차 이게 뭔가 돈이 되고 또 경제적 발전의 기반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강화하거나 확대하려는 노력만 기울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는 이 배타성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몰각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최근에 조금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특허나 저작권 이런 기존의 권리를 했던 뭔가 특정 요건들을 중심으로 권리를 부여했던 재산권 개념에서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화된 정보는 대부분 뭔가 요건이 있어야 재산으로 인정되는 뭐 저작권이든 특허권이든 상표권이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아까 발제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지만 VR이나 AR 상황에서는 사실 그냥 우리가 가상으로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이걸 재산성을 인정해야 되는지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저작권 이나 특허권 이렇게만 또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동산, 부동산, 뭐 무체재산권 뭐 이렇게 특정 재산권의 권리의 영역 중에 디지털 재산권이라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관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손승우 교수님 그 대안 얘기 비슷하게 이제 하시면서 중간에 이제 부처 간에 이제 조율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오늘 요 토론회를 주최해 주시는 특허청도 있지만 특허청과 또 연계해서 산업부 또 과기정통부 뭐 이렇게 여러 부처들이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특정 어떤 입법 대안을 하나를 만들어도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이 실현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밑에서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안 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절차나 뭐 이런 것들, 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축해 나가야겠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계속 떠들고 있지만 각 부처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총화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제도를 갖춰 나가야겠고 이런 제도 기반 속에서 특히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 거는 아까 이제 뭐 모든 발제와 토론자 분들께서 똑같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너무 강한 인공지능을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너무 우리가 지금 앞서 나가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이 저하고 지금 맞닿아 있는 건 스마트폰의 일부 빼면은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뭐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토론에 오면은 거의 우리 생활에 지배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너무 과도한 기대 속에서 너무 자꾸 쉽게 규제 철폐, 규제 완화, 규제 개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서 이제 유태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의 우리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사실 핵심은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서 자기 알고리즘을 수정해 나가고 알고리즘을 구성해 나간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이것이 정말 100% 자동화냐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학습 알고리즘의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블랙박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블랙박스성이라는 것도 인간이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게 뭐 인공지능이 창작을 하든 아니면 인공지능이 뭐 데이터 수집을 하든 결국에는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이 알고리즘 어딘가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인간이 개입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면 그거를 우리가 합의를 해내면 내지는 뭐 찾아내면 그 부분에 사실 현행 저작권법과 연계해서 특허법과 연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논의는 너무 이렇게 뭐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창작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식의 논의로 귀결되고 있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까 절차나 뭐 행정 제도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뭐 개인정보 파트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하고요. 콘텐츠 파트 가서도 똑같은 얘기하고 저작권 파트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영향평가 체계가 제도화된 것이 없습니다. 영향평가라고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EU에서 아까 뭐 디렉티브라든지 레귤레이션 이런 게 나오면 그 레귤레이션이나 디렉티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분석한 결과를 공표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일반 민간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한 것은 왜 반영했는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결과를 내더라도 굉장히 면밀하게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도 형식적인 공표 절차가 있고 의견 수렴 절차는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실질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통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정부에서도 해커톤이나 이런 걸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진흥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중심의 논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논의가 전 국민적으로 내지는 전 사회적으로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합의를 보더라도 그 합의 안에 반대하는 개별 부처는 거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전 사회적인 영향평가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굳이 언급드리자면 이 데이터나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술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2016년도인가요? 그때 했던 게 아마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영향평가였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당시에 했던 기술영향평가의 결과가 정책적으로 내지는 입법적으로 반영된 게 단 한 건도 없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평가 제도를 좀 구체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처 간의 이해관계, 부처 간의 어떤 융합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또 민간과 괴리돼서 대안이 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이 포럼의 제목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에서 지식재산이라는 게 키워드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앞에 발제자 두 분도 지식재산 제도 어떤 개선이 필요하고 이 4차 산업 시대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 지식재산 제도를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식재산 얘기를 더 많이 해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그 포커스를 바꿔서 개인정보 보호제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 제도 쪽에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4차 산업시대에 지식재산 제도에 점수를 준다 그러면 특히 상대평가를 해서 다른 기술 선진국들과 상대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나쁜 점수를 받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개선의 여지는 있겠지만
다른 기술 선진국의 지식재산 제도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어느 나라나 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렇게 나쁜 점수를 받지 않을 거다. 그 배경에는 뭐 특허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 또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실 지식재산 제도라고 하면은 기술이 개발돼서 뭐 특허청이 됐든 다른 기관이 됐든 그 문턱에 들어온 이후에 그 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독점권을 부여할 것이냐, 독점권을 부여할 정도의 요건을 갖췄냐, 부여한다면 어떤 힘을 부여할 것이냐, 그 권리 범위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라는 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식재산 제도를 아주 간략히 요약하면 그 기능이 될 것인데, 저는 그 이전 단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즉 예를 들어서 특허라 그러면 특허청의 문턱을 밟을 정도로 그런 고도화된 기술이 빨리 이 특허청 문에 진입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그런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냐라는 측면에서 바로 이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특허청 일단 진입한 이후에 예를 들자면 얼마나 심사를 빨리 하고 또 인공지능인 경우에 뭐 사람한테 부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권리를 부여할 것이냐 아닌 것보다 더 약한 권리를 부여할 것이냐, 그건 그 이후의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전 가급적이면 더 많은 그런 좋은 신기술이 더 빨리 이 특허가 됐든 뭐 저작권이 됐든 어떤 권리화되는 단계에 진입하기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로서의 그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잠깐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침 재밌게도 제가 앉아서 다른 분들 토론문을 쭉 읽어봤는데, 저희가 발제문은 미리 받았는데 토론자들이 다른 분의 토론문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토론문을 썼는데, 전흥준 변호사님도 언급을 하셨고 또 예범수 장모님도 언급을 마침 하셨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어떤 기술 개발에 있어서 큰 장벽이라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뭐 5사람 토론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정도의 문제다, 그 정도의 심각성이 있다,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공감을 청중께서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저는 또 보건의료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으니까 보건의료 분야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더 많은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의 개발에 장애가 되는 거를 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종합병원들은 사실 환자 점유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빅4, 빅5 병원에 다른 외국의 대형 병원들은 그 꿈도 꿀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많은 환자, 특히 이제 3차 의료기관으로서 어려운 환자들, 난치병 환자들도 보고 있고요. 그런 환자들의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데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많고 검체도 많은데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위법하지 않다는 안심을 갖고 개발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개발을 하더라도 떳떳하게 우리가 이런 걸 개발했다 외부로 드러내기도 어렵고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우리 오늘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기술도 있고 데이터도 있는데 개발하기 어려운 장애물로 현장에서 굉장히 크게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공기관은 그거보다 약간 더 느슨하다기보다는 융통성 있는 규제가 돼서 공공기관끼리는 뭐 데이터 연계도 가능하고 좀 더 빅데이터 활용 여지가 넓어지고 있지만, 심지어는 그런 공공기관조차도 우리 기관에서 제공한 데이터가 혹시라도 유출되거나 재식별돼서 이게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위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데이터 연계를 좀 망설이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심지어는 법령에 의해서 이 공공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기관조차도 그런 우려함이 존재하는 것이 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이런 어떤 경직된 규제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오늘 또 마침 김기현 의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개정안을 이 뒤에 넣으셨는데, 토론자들 중에 뭐 3명이나 이 얘기를 할 것을 아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대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라는 거를 공감을 하셔서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법률 개정안에 담긴 그 개인정보 이용 방법, 이 정도의 논의도 사실 저는 제가 기존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본 것 중에는 이 정도의 전향적인 논의도 없었던 것 같아서, 이런 법률 개정안이라든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4차 산업 시대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지금까지는 뭐 가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에 대해서 좀 앞에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당장 걱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다라는 문제의식을 좀 청중들께서도 같이 안고 가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 토론문을 작성했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임의법무부인의 전웅준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면서 좀 되게 떨리는 게 제가 이거를 과연 잘 아는 주제인지 사실은 좀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주제고 뭔가 제 견해는 있지만은 그게 사실 맞다고 자신은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같이 고민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무가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도 좀 실무적인 내용이 좀 있고 강론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론문 자체를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IP라는 거,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이런 요소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우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 같은 이제 MP라는 보통 페이턴 트롤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권리 남용, 소권 남용 등 행동도 있고요. 또 이제 실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특허 적격성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특허라는 건 너무 인프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광범위 허용해주면 오히려 사회 진보라든지 기술 진보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슈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이제 그림 또는 개념 하에서 이슈, 즉 미래 사회 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대한 어떤 권리 보호나 그 한계를 논할 때 이런 원칙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어떤 권리 보호 요청이 얼마나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구현될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만약에 우리의 이제 지질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걸 도모하는 것인데 그것이 국내에서 별 특별한 요청이 없는데 만약 이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입법이라든지 조치를 통해서 권리보호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이 준비된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 국내 기업 간에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이제 토론자나 발표자께서 데이터를 얘기하시는데 데이터라는 것이 사실 인프라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써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걸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 또 많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분들도 사실은 또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와 활용을 적절한 선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관점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 제가 좀 이제 예를 든 것이 있는데 저희 실무가 입장에서는 이제 특허청의 심사 지침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 말에 이제 특허청 그러니까 특허 실용 신안 심사 지침이 이제 조금 바뀌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발명의 진보성 이제 심사 예를 이제 몇 개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특허가 이제 등록되게 된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진보성 요건이 가장 큽니다. 가장 커서 이 심사 기준도 진보성 사례의 기준으로서 예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특허 또는 데이터 관련 특허 이런 분야에서는 진보성보다는 그 전 단계인 이 자체가 정말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또는 좀 더 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이 추상적 아이디어를 넘어서서 어떤 발명적 특징을 갖고 있는 발명으로서 요건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히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점에서 이 심사 지침이 이제 들고 있는 예가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본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 지침이 들고 있는 예는 사실 2008년도에 보니까 이제 출원됐다가 거절된 예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차량이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자동으로 이제 내가 집에 들어오면 차를 끌고 집에 들어오면은 뭐 집에 불이 켜지고 냉난방이 되고 뭐 TV가 또 어느 시점에서 켜지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 특허 청구한 그거를 의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입출고되는 시기에 따라서 이용자의 여기는 이제 말했으면 이용 패턴을 추출해서
그거 기반으로 패턴 기반으로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을 설정해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 좀 말이 좀 문자로 하니까 어렵지만 기본 생각은 평소에 이제 이용자 행동 패턴을 이제 추출해서 차량이 딱 들어왔을 때 어느 시점에서 집에 불이 켜져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온수가 나와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TV가 나와야 된다는 거를 평소 데이터 분석을 한 상태에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어떤 홈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허가 이제 상용화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행동 패턴을 이미 축적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차를 끌고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죠. 청구하는 이제 보면은 이제 이용 패턴 추출과 패턴 기반의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을 만든다라는 게 핵심적인 것이고, 이 특허청 심사 기준은 이에 대해서 종래 기술을 이제 가정적 예를 든 겁니다. 종래 기술은 이제 이런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을 직접 설정을 해야 되고 또 직접 명령을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래 기술에 대비해서 진보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허청이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진보성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예를 든 것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부류, 이런 종류의 이제 특허가 상당히 이제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 많이 출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이 사례에서 좀 아쉬운 거는 진보성 판단에서는 이런 심사 기준이 채택하고 있는 판단을 저도 굉장히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이용 패턴 추출, 그러니까 특징적인 어떤 패턴을 추출해서 패턴 기반에 뭘 만든다는 것은 지금의 이제 머신 러닝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을 사실을 차용한 거로 보이는데요. 이게 만약에 특허가 정말 됐을 때는 이 특허가 정말 다른 개발자한테 이런 알고리즘을 채택한 어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때 구체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청구항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냥 이용 패턴을 추출해서 한다. 사실 이용 패턴을 어떻게 추출하고 어떠한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어떠한 데이터를 쓴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청구항 자체가 그러에 대한 시사점이 좀 부족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나오는 이제 특허라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특허에 대해서 좀 더 엄격히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특허 발명이 뭔가 너무 앞선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겠다는 목적에 너무 앞선 나머지 좀 구체성을 결여된 부분이 좀 존재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 영역에 속하는 특허가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세미나가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이런 거여서 한번 시간적 순서 또는 논리적 순서로 쟁점이 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은 사실 여타 발표자나 트럼께서 너무 많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AI 기술은 정말 광범위한 대규모의 텍스트 또는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작권법이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인데 해결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쓸 수 있어야 뭐가 어떤 결과물이 나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입법례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이제 말씀 안 하신 거를 말씀드린다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공화국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프랑스인들이 굉장히 낭만적인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원래 원문은 디지털 공화국을 위하여 뭐 이런 식의 어떤 제목을 갖고 있는 법률입니다. 굉장히 좀 멋진 부분이고 공화국을 디지털화하겠다는 그런 사실 목적을 갖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부처 간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술의 융합도 얘기하지만 부처의 융합도 얘기하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법률 자체가 굉장히 융합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은 뭐 프랑스도 부처가 있으니까요. 부처의 어떤 장벽을 넘어서서 정말 공화국 자체가 디지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중립성도 얘기하고 저작권 제한도 얘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얘기하고 굉장히 디지털 또는 IT에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이 법에 다루고 있는데요. 이 법의 특성은 사실은 이런 모든 얘기들을 법안에 구성했다는 것도 있지만 이 법안이 생기는 그 성황 과정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 헌법 만들듯이 전 프랑스 각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우리 디지털 공학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에 대한 요청, 그러니까 코멘트를 받을 수 있는 란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법을 넣은 그런 어떤 정말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는 지역과 모든 뭐 성별 이런 것들 모두 아우르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 디지털 공화국법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의 핵심 기술 또는 미래 사회에서 어떤 진보를 위해서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마이닝이나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제한 또는 개인정보의 제한을 사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고 보고요. 기타 여러 가지들은 사실 발표자께서도 잘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실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뭐 이런 겁니다. 날씨 얘기, 주식 얘기, 뭐 야구 뭐 설명하는 기사 이런 것들은 정말 기계적으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집적물, 이런 단위 저작물 또는 이런 집적물에 대해서 권리보호 요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창작성 수준을 좀 제한해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많기 때문에 창작성 수준이 제한될 필요가 있고 특허로 옮겨와서도 만약에 어떤 특허가 어떤 인프라적인 성격, 또 활용적인 성격이 강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심사 기준, 방법론들이 채택이 돼야 어떤 우리가 미래 사회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T의 여원수입니다.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깐 뭐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농담 한마디 하고 넘어가자면 왜 발명이 늦어지면은 선행 기술, 선행 문헌들이 잔뜩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기다리는 동안 나의 발언이 과연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출 수 있겠는가? 포기했습니다. 예, 전 신규하지도 진보하지도 않습니다. 거꾸로 맨 마지막 순서니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오고 다른 분들이 이미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랩업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김규현 의원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니까 기운 한번 내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어떤 분께서 AI가 그렇게 우리 곁에 다가왔는지 잘 실감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AI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들고 계시는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그 휴대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성화를 시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활성화를 아예 처음부터 AI를 쓰겠다 생각해가지고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저희 회사 기가진이라는 AI 스피커 있는데 1월 달에 50만 대 찍었고요. 참고로 작년 1월 달에 출시됐습니다. 올해 1년이 지난 올해 1월 달에 50만 대 찍었고 지난달에 60만 대 찍었습니다. 예, 연말까지는 100만 대 깔릴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1인당 한 개가 아닙니다. 가구당 한 개죠. 예. 저희가 일단은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만 다른 회사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하면은 연말까지 200만 가구는 적어도 깔릴 겁니다. AI 여러분 곁에 와 있어요. AI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기계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일단 깔리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저희 AI 개발팀 한 달 단위나 1년 단위로 업데이트 안 합니다. 한 주일 단위로 해요. 사실은 매일마다 합니다. 매일마다 하고 한 주일 단위로 해요. 그런 다음에 디플로이 하는 과정이 따로 없어요.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AI 발전 속도는 놀랍죠. 참고로 네트워크 관제는 현재까지는 사람이 해왔습니다. 그 수많은 네트워크 기기에서 올라오는 장애 신호를 보면은 그 오탐이 많기 때문에 장애 신호 하나 보고 바로 장애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시그널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장애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또는 심지어는 장애가 곧 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는 일은 경력 20년이 넘은 네트워크 엔지니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관해서 연구 과제를 제 눈으로 보게 된 게 한 1년 됐어요. 참고로 저희 회사 안에서 지재권을 담당하는 제 눈에 어떤 기술이 보이면은 그 기술 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명세서를 써야 되니까. 여러분 아시죠? 명세서 쓸 수 있으려면 연구 개발이 꽤 진행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작년 초쯤에 봤어요. 근데 올해 2월 달에 평창 올림픽에 저희 KT가 5G 네트워크 운영했지 않습니까? 거기 네트워크 관제할 때 그거 쓰였습니다. 예.
장애 판단, 장애 예측까지. 아직 인간만큼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인간보다 더 뛰어나기도 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맞춘 지식재산권 정책이라는 것은 계속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빠르지도 늦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논의의 장 자체는 꼭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국제적 조화라든지 완급 조화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사실 저도 여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공모전,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 약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약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검토를 합니다. 지재권이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가장 최근에 검토를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내일 하는데 인공지능 소설 공모전이 저희 회사에서 내일 있어요. 예. 제가 그 약관과 계약서 양식을 딱 보다가 이거 예전에 썼던 공모전 양식과 계약서를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했군 하고 느껴졌던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자, 공모전은 본인의 지식재산임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만, 인공지능 소설 공모전이잖아. 이게 컨셉이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서 소설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는 건데 그게 그 제출한 사람의 지식재산인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거기 그래도 공모전이기 때문에 일정한 권리 의무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권을 설정을 하고 하는데 좌우지간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아직 법이 갖춰지지 않은 분야의 계약서를 다루고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법이 없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죠. 사법상의 계약으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AI 창작물에 대해서 권리 보호를 인간 창작물과 완전히 똑같이 하면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창작을 하다가요, 쓰다가 이거 좀 아니다, 재미없다, 스토리 이어지지 않는다 이러면 포기합니다. 그죠? 고쳐 씁니다. 북북 찍지 않습니까? AI는 그런 거 없습니다. AI는 엄청나게 많이 토해낼 수 있어요. 네. 제 일전에 어떤 세미나에 가가지고 그런 그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런 엔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명세서를 AI로 쓴답니다. 예. 명세서를 키워드를 주고 가능한 모든 명세서를 다 토해내라고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인간이 스크린을 해요. 그래서 쓸만한 명세서를 내가 빼가지고 그걸 특허 출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자, 이거 인간이 스크린했으니까 인간의 발명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건 인간의 발명 아닙니다. 그거는. 자, 이렇게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는 AI에게 권리를 AI의 창작물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한다. 신중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은 AI를 구축하고 투자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의 그 성과는 뭔가는 인센티브는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 창작물에 대해서 권리를 일정한 뭐 많거나 적거나 권리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거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조화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앞서 특허청에서 발제를 해주셨지만은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IP5의 하나, IP 분야에서는 세계 4위의 강국입니다. 예. 그러나 IP 거래 수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늘 적자예요. 만성 적자국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서 IP 보호를 강화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IP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눈치 작전을 좀 많이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 비교법적 검토도 많이 해야 되고요. 결코 앞서 나가지도 늦게 나가지도 않는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지금 계속 제가 AI 이야기만 했는데 빅데이터 분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빅데이터는요, 여러분들 정말 개인정보 아닌 빅데이터 찾아보기 힘들어요. 카드 데이터.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통신 데이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라는 걸 했거든요. 유엔과 함께 했고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해 가지고 여러 나라 국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로밍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이 어디를 이동했는가,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지역을 이동했는가 안 했는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와 함께 심야버스 노선도 결정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 심야에 사람들이 어디 많이 분포하는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그거 분석한 거예요. 예. 자, 현재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들은 한 가지 개인정보 아닌 게 있네요. 저희 에어맥 코리아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국의 통신주나 공중전화 부스나 뭐 아니면은 기지국이나 이런 데다가 공기질 측정 장치를 배치를 해가지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 지금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게 300여 개소인데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1,500개소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배포를 하게 돼요. 미세먼지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니긴 아니네요. 그런데 저희가 했던 그 많은 빅데이터 프로젝트 가운데서도 개인정보 아닌 거를 이용을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으니까 저희는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을 못합니다. 저희가 그냥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사람은 빅데이터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공동 프로젝트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요구를 다 충족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공동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도 제3자 제공이 돼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증진을 시키자고 하면은 반드시 비실명화 조치 또는 익명화 조치에 대한 법적 절차가 담보가 돼야 되고, 여기에 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의, 김경영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입법안을 많이 내주셨으니까 이 입법 절차를 조금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도 그냥 간단하게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4차 산업혁명을 발전을 시키면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잠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면 IP 분야를 이 지식재산 분야를 진흥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일전에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변리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 신문에서 왜 전문직 소득 랭킹 이야기하면 꼭 변리사가 상위권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로는 변리사가 일을 할 때는 특허사무보조원 인건비가 함께 녹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변호사님들께는 좀 죄송하지만은 법률사무소는 법률사무보조원 그렇게 많이 안 쓰죠. 근데 특허사무소는 특허사무보조원은 무지하게 씁니다. 심지어 우리 특허청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많은 정보 부처 수가 총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보 부처들 가운데 돈 버는 부처 있나요? 거기다가 부처 자체가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에게 재산을 만들어주는 부처가 혹시 있습니까? 저 잘 모릅니다. 특허청 말고 모르거든요. 네, 국민에게 재산을 만들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특허청도 인력 많이 필요해요. 저는 지금 늘 어디 가나 들으면은 특허의 심사 기간을 단축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함께 하면서 동시에 무효율을 낮추겠다, 이 얘기를 동시에 듣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뒷머리가 서늘해집니다. 아니, 심사 기간을 단축하면서 어떻게 무효율을 낮추지?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달성한다는 얘기야.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일단 빨리 심사해. 그 다음에 절대 유효라고 우겨. 네. 혹은 둘째, 인력을 증원을 해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해서 정말로 심사 기간도 단축하고 무효율도 낮출 수 있어. 낮춘다. 옵션 2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특허청은 옵션 2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IP 분야를 진흥을 하는 게 여러모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많은 입법 동향을 보다 보면 우리 특허청 포함해가지고 좋은 입법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특허나 여튼 산업재산권 분야보다도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행위 중심의 규제 입법들이 강화되는 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산업재산권 제도, 저작권 제도라는 게 독점 배타성 갖고 있는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 권리의 권능으로
금지 청구권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 있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완전히 똑같아요. 효과 면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은 유효기간이 있길 하나요? 혹은 아니면은 뭐 자유실시 기술 제도라든지 자유실시 기술 법리라든지 뭐 아니면 등록 심사 무효 제도라든지 이런 엄밀하게 발달되어 수백 년간 발달되어 아주 정밀한 그런 법리 체계가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위 중심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규제는 많아지고 일자리는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허나 기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쪽에 이런 쪽의 법을 강화를 하면은 일단 수백 년 동안 발전해온 안정적인 법리 체계 하에서 예측 가능한 이노베이션이 가능합니다. 권리 보호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양질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IP 분야의 산업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가 정책 방향을 추진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특허, 산업재산권법들, 그 다음에 저작권법 위주로 1차적으로 우리의 권리 보호 방향으로 방향을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생각나게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 생략하고 원래 또 이 발표자 두 분께 또 종합 마무리해서 발언할 시간을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딱 지금 시간이 4시 7분이 돼가지고 드리면은 또 청중 관중들께서 너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좀 드리기가 그렇고 그래서 저희 좌장의 권한으로 끊으면서 마무리 발언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제 김규환 의원실 그리고 어기구 의원실 그리고 특허청에서 공동 주최해 주셨습니다. 주최해 주신 두 의원실 특허청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 1990년부터 지금까지 쭉 국회 오면은 한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세미나를 한 100번은 다닌 것 같은데 100번 다니면서 의원님이 세미나를 2시간짜리 세미나를 끝까지 앉아서 이렇게 경청하시고 계시는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규환 의원님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 이런 분을 다음에 또 국회의원으로 뽑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맨날 정치만 하는 정치인보다도 공부도 하는 정치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분이 계셔야 또 4차 산업혁명 발전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